자, 이제 7강인데요. 이제 7강 이제 전류연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유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축전기 관련된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축전기에 유전체 넣으면 어떻게 될까? 뭐 결과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걸 한 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대략 이런 겁니다. 만약 건전지가 220V짜리 건전지를 걸어줬다는 건 전이차가 220V니까 이쪽이 플러스 110,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10 이렇게 전이가 결정이 돼 있겠죠.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꼭 플러스 110, 마이너스 110일 필요는 없고 뭐 플러스 220, 0 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편의상 일단 이렇게 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10이니까 보통 처음에 이제 축전기가 충전되기 전에는 다 여기가 0이었겠죠. 여긴 0이었는데 여기는 플러스 전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전이차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여기 지점과 이 지점, 그러니까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전이차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언제까지 흐르냐면 전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110V와 여기도 플러스 110V가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전이가 크니까, 건전지 쪽에 전이가 더 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110V인데 여기는 전위가 0V니까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그 전류 덕분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전자가 지금 여기 위에서는 전자가 나오고 밑에 극판으로 전자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위에는 플러스가 많아지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많아지면서 이 둘 사이가 전이차가 220V가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면, 그래서 외부 전지의 전압과 똑같은 220V가 되면 그때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전이차 220V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고요. 이 거리가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전이차는 2 곱하기 D 이런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전체를 넣게 되면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부 분극이 일어나죠. 유전 분극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외부 전기장보다 더 큰 전기장이 될 만큼 외부 유전 분극이 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은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든 전기장 때문에 밑에 있는 유전체가, 안에 있는 유전체가 유전 분극이 되긴 하겠지만 위에가 6개만큼 몽땅 다 되진 않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전 분극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위에는 6개인데 아래는 이렇게 3개 정도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유전 분극 때문에 전기장이 파란색 방향, 다시 말하면 윗방향으로 유전 분극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기장이 지금 전기력선만 놓고 보면 아래로 6개였는데 위로 3개가 생기면서 전기장이 좀 약해진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런 약해진 전기장을 메꿔야죠.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220V가 될 때까지 충전이 되는데 현재 아까 전이차가 V는 전기장 곱하기 D인데 이 전기장이 작아진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이 전기장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그래서 이쪽에 추가적인 이런 전하들이 더 쌓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더 만들어 줘야 이 전기장이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면 결국 처음과 똑같은 전위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전이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유전체를 넣었을 때는 이런 유전 분극 때문에 이 유전 분극의 약해진 전기장을 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전하들이 더 많이 쌓여야 되고, 그건 곧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전압 대비 전하량이 더 올라간 거니까 결국 전기 용량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보자면 전류 때문에 자기장 생긴다. 이거는 물리학원에서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 확인할 수 있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 보시면 거리의 반비례, 도선에서의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B1 그리고 B2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B1이 훨씬 더 자기장이 세다. 얼만큼 세냐면 거리의 반비례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장의 원인이 전류니까 당연히 전류가 크면 자기장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로렌츠 힘이라고 해서
그 FBI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거 왼손 3개 해서 하는 거 했었죠.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도선도 역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만들고요. 이렇게 원형도선이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R은 반지름을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자기장은 원형도선 중앙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가 반지름의 크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좀 독특한데 혹시 나중에 일단 시험 공부는 이걸로 하시고 이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면 따로 추가 탐구해 보실 친구는 이것도 한번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솔레노이드는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안 다뤘는데 이 안에 모양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이시면 이 간극이 일정합니다. 여기든 여기든 거의 일정한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전기력선 간극이 일정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전기력선 간극이 일정하다는 건 결국 전기장이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봤을 때 솔레노이드 이 안쪽을 보시면 이쪽이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나 중앙이나 좀 위로 치우치거나 좀 아래로 치우친 곳 어디를 보든 B1, B2, B3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도선과의 거리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친구는 이거에 대해 궁금한 친구는 따로 추가 탐구해서 그 탐구 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와 같이 피드백 해주고 또 따로 더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기 유도 방향인데요. 이거는 렌츠의 법칙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물리학 때 밀당 법칙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패러데이는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돼서 밀어내게끔, S극이 다가오면 위쪽에 S극이 돼서 밀어내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전류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야 됐고 검육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일 입장에서는 여기는 위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는 보통 밀당 법칙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패러데이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뒷장에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전자기유도 크기를 이제 패러데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패러데이가 실제로 처음 언급한 용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름이 자기력선이죠. 실제 역선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 패러데이예요. 전기력선, 자기력선 이렇게 선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주에는 N극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는 사실 사람이 그냥 약속으로 정한 건데 그리고 S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는 자속 이렇게 부른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센 곳, 자기장이 세다는 건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는 곳이 자기장이 센 곳이니까 결국 면적당 자속 크기. 그래서 면적당 얼만큼 자기력선이 많이 있냐 이게 곧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식을 가져와서 조금만 변형해 보면 결국 자속의 크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유도의 크기를 한번 따져봤을 때 결국 자속이 변해야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 유도전류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자속이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면 시간당 자속을 많이 변해야 돼요. 근데 코일이 한 바퀴면 상관이 없는데 코일이 두 바퀴고 세 바퀴면 그러니까 한번 자속이 변할 때 두 바퀴 돌렸으면 두 바퀴가 반응을 할 거고 세 바퀴면 세 배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걸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코일을 n에 감은 곳에 자속을 변화시키면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자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변화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유도전류 세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전압이 있다는 거고요. 이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크기는 아까 여기서 말한 n에 몇 번 감았니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자속의 크기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만 따지면 이렇게고요. 방향까지 따지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선 내부 면적에 따라 면적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 볼 때 자석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자속이 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자석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속이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자기력선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통과하는, 여기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형도선이 이렇게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라면, 이 원형도선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들어오는 개수가 더 늘어나니까 결국 자속이 변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도선에 일자 도선을 하나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 합니다. 여기를 당기면 지금 여기에 자속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걸 델타 t만큼 앞으로 당기면 추가적인 넓이가 나오고요. 이 추가적인 넓이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추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면적이 늘어나도 자속이 늘어나서 결국 자속 변화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도전류 방향은 지금 들어가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나오는 방향 유도전류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속이 얼마큼 변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었고요. 곱하기 결국 이거를 한번 따져주면 꼭 자기장이 변하지 않더라도 면적이 변하면 자속이 변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자속 변화량을 보면 결국 자기장은 일정하지만 면적이 변했으니까 델타 t 동안의 이 면적 변화량을 따져주면 v라는 속도로 움직였으니까 여기 가로 넓이, 가로 길이가 v 델타 t일 거고요. 그리고 세로는 길이 l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속 변화량이 될 거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몇 번 감았니, 그리고 시간당 얼만큼 자속이 변했냐, 이걸로 따져주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에는 전류가 얼마 흐르나요? 그러면 V는 IR이니까 이 식에 비춰보면 전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소비 전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결국 전압이 얼마 걸려있고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비 전력은 지금 V는 전하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냐 이거였죠. 잠깐만요. 그래서 단위 전하당 얼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냐, 그래서 줄 퍼 쿨롬이었고요. 여기 있는 전류는 1초에 얼만큼 전하가 움직여서 쿨롬 퍼 세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곱하면 줄 퍼 세크, 다시 말하면 시간당 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당 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사람이 얼마의 힘으로 당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이 힘을 주지 않으면 전류를 흐르니까 전기 에너지는 쓰입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만약에 다른 데서 공급되는 곳이 없다면 전류의 원인이 도선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으면 에너지는 점점,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면 그만큼 다른 에너지에서 감소가 돼야죠. 총 에너지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운동이 점점 둔화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디선가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에너지를 공급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살짝 직접 시험에서 이런 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한 일을 구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에너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고요. 델타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v 델타 t니까 결국 요게 델타 t 동안 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을 해준 만큼 저항이 그걸 다 소비하니까 얘가 속도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저항이 얼만큼 에너지를 쓰냐, 아까 말한 소비 전력이 요거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줄 퍼 세크잖아요. 초당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F가 한 일은 결국 델타 t 동안 한 일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바로 비교하려면 일단 차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초당 한 일이고 V 곱하기 I는 여기다 델타 t를 곱하면 델타 t 동안에 소비한 에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소비한 에너지. 근데 거기는 초당 에너지니까 델타 t를 곱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요게 저항이 소비 저항이죠. 저항이 소비 저항이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곱하기 t 하면은 이게 델타 t 동안 소비한 에너지 저항에서.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한 일. 사람이 한 일. 그래서 이제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